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식입니다. 오늘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에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의 큰 주제가 국가 재설계 위기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친서방 노선과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국민으로서 한민족, 그리고 영토로서 한반도, 이게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정체성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전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통일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그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우리 내부 일부 진영에서 통일이 금기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최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체제 존립의 명분이자 정통성의 근원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도 동질 관계도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교종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담 쌓고 완전히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적대국이기 때문에, 동족도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로 완전 파괴해서 점령한 다음에 영토 안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재작년부터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니까 일부 그 식자들이 북한이 이제 우리를 국가로서 대접을 하고 적대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파괴의 대상으로 이걸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렇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세웠는데, 작년에 그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걸 쭉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헌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헌법에 영토 조항하고 평화통일 조항이 있는데 그걸 바꾸라.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세 번째로는 통일부를 없애라. 네 번째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그런 북한의 요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조국 통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던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했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북한이 통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통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지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남북한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사이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 즉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면은 특수관계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이것은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반민족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상당히 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대 담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절실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질서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듯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매우 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 질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분단 질서에 우리가 고액돼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순응하면서 안주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 맞지 않는 이 옷을,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옷을 그냥 벗고 우리에 맞는 질서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 이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단은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느끼겠죠. 당장 우리는 안보 불안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보 불안은 우리가 핵을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고 많은 자유가 우리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고, 이것은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도 사실은 이 분단에서 기원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고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삶은 또 어떠냐. 그 사람들은 또 그 모든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는 비용입니다. 대신 우리가 통일국가를 상상해보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통일된 나라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분단된 상태로 이렇게 살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통일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이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이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동북아 지도를 보는데요, 이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위 휴전선 근방,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는 가장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함부로 갈 수 없고, 북한은 완전히 고립돼서 거의 뭐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거에 통일돼서 온전한 한 나라가 됐을 때,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우리는 통일의 권리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통으로 봤을 때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은 당연한 한민족의 삶의 원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일제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는 기미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통해서 하나의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하나의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주 독립국가,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하나의 나라였겠죠. 분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국제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원형, 민족 자결권을 존중해서 또 우리 민족의 그 염원을 존중해서 유엔 총회에서는 1947년 결의를 했습니다. 자유선거에 의해서 독립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유엔 총회 결의였습니다. 근데 소련이 그 결의를 이행하는 데 반대해서 이것은 북한 주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유엔총회 결의 114호는 한반도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역사와 민족 자결권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뿐만 아니고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만 그런 게 아니고 남북한 합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중요한 합의로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모두가 다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즉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권리이고 민족 자결권 행사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통일 의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절반 이하로 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떨어졌는데 이게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 현상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단이 오래되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단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다른 일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원형,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본래 모습을 잃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잃고 있는 본래 모습이라는 게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나무 일인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런 겁니다. 한민족은 수만 년의 시간을 걸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그리고 역사를 이어온 실체입니다. 그 우리 옆에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민족이 계속 혼합되고 섞이고 또 뭐 교체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체성을 쭉 이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민족은 실체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민족을 뭐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이걸 분리하거나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반도는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의 실체이고 한 덩어리입니다. 이걸 분할할 수 없는 한민족의 영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한반도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숙명이자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됐을 때 한반도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가 아닌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의 한반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이라는 것이 완전한 광복이 안 된,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광복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한 자주 독립이 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율에 의해서 지금 규율되고 있는 엄청난 부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많은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념 갈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5년 그 질서에 지금 우리가 묶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철진한 이념에 얽매여 가지고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그것에 속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면들.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자유가 엄청 넓어진다, 확대된다. 분단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유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이 대표하고 있는 거지만은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이것은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공존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불평등 관계의 구조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 평화는 불종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무리 평화적 관계를 이루가고 싶어도 북한은 남북한의 평화 공존 관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 공존 관계가 북한 체제 유지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있으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삼국시대 700년 동안 불안정했습니다. 후삼국시대 50년 동안 계속 전쟁 상태였습니다. 지금 남북시대 80년 동안 전쟁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한반도는 한 덩어리인데 반해서 그 땅의 넓이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 되면은 불안정 상태가 계속 가게 돼 있다. 그리고 군사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6.25 전쟁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단돼 있으면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그 불안정한 지역을 찾아서 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구 안에는 마그마가 이게 꿈틀거리다가 약한 지질 상태를 찾아가서 폭발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엄과 긍지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매우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안정할 뿐 아니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꾸는 꿈과 같은 꿈을 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서 통일 한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겠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세계 각국에 가 있는 미국인들은 제1의 강대국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진국에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후진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통일한국이 되면은 우리는 강대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통일될 것 같지도 않고 쓸데없이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비록 통일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통일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민족 자결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통일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의 권리가 있고 북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영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한반도의 통일을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주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즉 남북 관계로 인정을 하고 하면은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영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남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면은 남북한의 국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조선과 부여와 고구려, 발해가 떨어져 나갑니다. 북한 역사에서는 백제, 신라, 가야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떼어서 북한 역사를 따로 하기 시작하면은 북한 땅은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왜냐? 북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하는 건데, 북한 땅은 고구려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구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영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북한 땅은 중국 땅으로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통일을 주장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 국가 규모는, 그리고 국력은 2배로 커지고 국민들은 2배로 더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잠재력, 그 잠재성, 그리고 미래,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것과 이걸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과는 우리의 국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는 일은 곧 국가의 미래를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통일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잘못하면 망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레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통일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우선 경제학자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이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지역은 신천지로서 우리가 투자 효율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조셉이 이제 주필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GDP가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본이 수십조 달러가 된다. 그런데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그리고 통일된 그 나라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십조의 달러 유유 자본이
한국의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면은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또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저는 근거를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2024년 어느 신문에서 통일이 되면은 40년 동안 매년 321조 원의 그 경제적 창출을 할 거다. 근데 매년 들어가는 통일비용은 103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년 2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거 대강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는데 통일이 되면은 경제 성장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 늘어난 세수만으로도 통일 비용은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게 맞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반통일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두 개 국가 평화 공존이 현실적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국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 내세우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남북한은 두 국가가 돼 있고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적으로도 두 국가 관계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남북한이 실제적으로 두 개 국가로 있는 거하고 그 두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하고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질은 남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엔 동시 가입한 게 1991년도인데 9월입니다. 그해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이것이 국가 관계로 보이면은 앞으로 통일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 관계로서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엔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국가로 승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리고 국제법적 일반 이론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이 그 회원국 간의 상호 국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체제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질화가 심하게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되겠냐. 그리고 일방의 통일 추구가 상대방에게는 위협이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라는 말은 매우 폭력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려놓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 북한이 무력 통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무력 통일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무력 통일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까지 뭐 한 70 몇 년 동안 우리가 통일 정책을 추구해왔는데 우리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북한 주민의 동의를 통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평화 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단층선에 있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겠냐. 한반도가 통일돼서 어느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용납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통일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되면은 분단 비용보다도 통일 효용이, 그러니까 통일 비용보다도 통일 효용이 훨씬 많다는 점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내부의 그 통일 의식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통일이 되겠냐, 그 통일의 지지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를린 장벽 붕괴됐을 때 제가 독일에 가서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서독 사람들은 통일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결단해야 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도, 저 조그마한 섬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걸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땅덩어리 저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있겠는가? 특히 청년 세대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가능하겠냐? 모든 현상은 변화합니다. 이게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인데, 누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동서독 분단은 2차 대전 전승국이 만들어놓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일이 불가했습니다. 그때도 독일 초대 총리 아데나우는 독일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독은 동독이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하고 동독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주장하면서 서독에 대해서 국가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련도 서독에 대해서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독은 이를 못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에게 서독 국적을 부여했고, 동독이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자고 그랬을 때 대사관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엘베강의 국경선을 긋자고 요구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교육을 민족 내부 교육으로 했습니다. 이런 그 서독의 입장은 동서독 간의 기본관계 조약을 72년에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또 유엔 동시가입을 1973년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동서독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헌법을 바꾸자느니 또는 북한을 국가로서 보자느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얼빠진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을 또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 통일은 그야말로 독일 주민, 특히 동독 주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한 평화 통일이고 자유 통일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독일은 통일했으나 우리는 그냥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지금 해고해 보면은 우리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 지도자들이 좀 대범하지 못해서 이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냉전 질서 재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회가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질서가 안정돼 있을 때는 한반도의 통일의 기회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동 4.3 문화배격법이라든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지금 남북한은 동족이 아니다, 그리고 적대적 국가이고 저건 파괴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족이라고 생각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남쪽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동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미중 간의 대결이 아주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에 그 5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돌아갈 때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서 받은 걸 전부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중국은 세계화 시대 때 엄청난 국력을 키웠는데 그 세계화를 미국이 깔아준 겁니다. 미국이 깔아준 틀에서 국력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글로벌리즘을 폐기를 하고 중국을 제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 AI, 그리고 금융 질서, 에너지 패권, 또 그 기술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진영을 재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신문명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목표와 비전,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한민족으로서는 통일이라는 좌표, 목표, 그리고 희망 이게 이 흔들리는 질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그 당시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독일 통일, 소련의 패망,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도 60년대 우리 그 나라를 생각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변화들이 지금 우리한테 찾아올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그 큰 변화, 이런 속에서 우선 남북 관계를 잘 관리를 하고 통일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핵탄두가 있고 운반 수단이 있고 작전 계획도 있고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그걸 법으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면 초전에 핵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을 가지면 좀 사용하고 싶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해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은 개념적인 요소이지 한 번도 작동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해구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강해야 되겠고 특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을 쓸 수 없게 만들면은 북한 핵은 국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저렇게 핵을 만들었는데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일관성을 견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5월달 전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을 가진 거하고 북한이 핵을 가진 거하고는 국제 질서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지금 핵을 개발한 나라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면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개발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되면은 동북아에 있어서는 NPT가 파괴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있는 그 문장인데 우리의 통일 의지와 권리를 지켜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장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의 권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권인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금 반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일부 지식인들이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식인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외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부가 처음 출범해가지고 미국과 정상회담,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항상 통일 문제를 앞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었고 원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역사적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정 과제로서 통일과 남북 관계를 항상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북 간 개방을 추구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제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러고 경제 협력을 하자 그러고 기후환경 변화에 협력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지금 당장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말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하려면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TV 라디오를 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송출하고 있던 우리 그 TV 방송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반통일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남북 간 동포의식 함양과 통일 의지가 살아있도록 통일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동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계속해야 다음에 우리 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의 통일 비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인들은 시대를 앞서가고 또 인간의 진보를 추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밝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식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인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내용에 있었습니다만은 얘기하지 않고 나간 게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매우 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나라에 맞붙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겠냐? 그러면서 일본과 협력해서 잘 지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얘기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국제 질서 상황에서 통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서로 국가로서 인정하고 평화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인식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비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인들부터가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국제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독일 통일은 냉전 종식 때문에 이루어졌지만은 미국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독일 통일과 유럽의 변환이라는 책을 보면은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독일 통일 때 NSC에서 실무자로서 독일 통일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기록들을 쭉 보면은 미국이 결정한 겁니다. 그때 뭐 독일 통일이라는 것은 영국이든 프랑스든 소련이든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일 통일을 결정을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91년 9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2+4 회담이라는 게 전승국들이 가지고 있던 독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회복시켜준 그런 겁니다. 그걸 미국이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에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 외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 사람들 대단히 구태의연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았을 때나 이게 통하는 것이지, 미중이 그러니까 두 강대국이 지금 이렇게 전략적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게 설령 가능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이 국가 정체성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일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통일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점,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것을 주변국들이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인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이제까지는 인정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의 의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5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은 뭐 우리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한다고 그랬고, 5항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통일의 권리와 의지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을 어느 우방국이, 특히 미국이 그걸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 질서에서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이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방국들의 지지와 또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